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70년대는 영화 단체 관람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단체 관람의 단골 메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과 관련된 영화였는데요. 전투 장면이 나올 때는 영화관 가득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오곤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영웅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인이면 모를 수가 없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 영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수, 약재, 이 원수를 만약 제거할 수 있다면 사즉 무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웅이 마지막 전투에서 휘와 장수와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웅의 국제적인 위상은 바로 이 사람, 나폴레옹에 맞서 싸웠던 트라팔카 해전의 영웅,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영웅은 지금도 존경하는 위인 꼽으라면 1위죠. 제가 제작진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웅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영웅 꼽으라면 누굽니까? 대본에는 대답 듣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뻔하지. 임진왜란 전성신화로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해낸 수호자, 오늘날까지도 성웅이라 불리는 그가 바로 오늘 만나볼 영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 중기 무신이자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죠. 임진왜란 당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였던 노랑해전에서 불행하게도 순국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이순신 장군의 인생에서 지분이 큰 3명의 인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의 친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형의 친구였어요. 유성룡이 3살 위입니다. 유성룡은 선조식의 대표적 문신이죠. 임진왜란 당시 영의종으로 전시체제를 총지휘했습니다. 원래 퇴계 이황의 문화였는데 이황이 그가 이 사람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이황 제자 중에서 유성룡만큼 출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순신을 발탁하고 천거한 후원자죠. 근데 다만 이게 조선시대는 인사 기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비변사에서 계속 이순신을 천거했던 사람이 유성룡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성룡이 없었더라면 이순신도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선조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원수로 알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 선조는 전반기엔 이순신의 은인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 되기까지는 선조가 완전히 미뤄졌습니다. 다만 그 다음번이 문제였죠. 선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이 많은데 임진왜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에요. 의주로 피난 갔다고 비난하고 또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약간 누군가 책임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 실록 보시고 임진왜란 이거 운영하는 거 보면은 선조가 제일 똑똑해요. 다만 결정적인 사고를 몇 개 친 게 있긴 하죠. 세 번째는 와키 작가 야스하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군의 주요 장수 중 한 명이죠. 한산도 대첩에서도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고 이순신 장군하고 여러 번 붙었던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패했지만은 훗날 이순신을 인정한 장수기도 하죠. 와키 작가와의 전쟁 스토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연전연승으로 물리친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웅이지만 의외로 이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 하면 날 때부터 무장일 것 같은데 이 집안은 원래 문관을 배출하던 집안입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문과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길을 다시 선택했고 부소로 시작한 삶이 칼로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출생했어요. 집안이 대대로 문관 집안이었는데 이게 조부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관직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음서로 낮은 관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문과에서 무과로 전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로 이게 집안이 이제 점점 관직이 몰락하니까 급제에도 벼슬을 못해요. 두 번째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 방진이 무반수령이었습니다. 아마 장인이 권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혼인 후인 22세 때 장인의 조언을 듣고 무반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 본인이 키 크고 힘도 세고 원래 어릴 때부터도 좀 이렇게 골목대장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해도 무장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과거 공부하다가 무반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는 문무차별하니까 문관집에서 무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이 가요. 심지어는 문반 과거 준비하다가 무반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문반 준비 10년, 무반 준비 10년, 오늘날로 따지면 공시생 20년 만에 1576년 32살의 나이에 뒤늦게 무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성적은 합격자 29명 중 12등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성격은 정의감 차고 넘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와 실행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유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무조건 덤비잖아. 정의의 정의감이 불타서 상관에 조그만 잘못도 보지 못하고 막 덤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조직생활 못해요. 이순신 장군도 바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어요. 의외로 굉장히 신중하고 왜냐면 불의를 못 참는다고 하니까 윗사람하고 싸울 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자기 방어 이런 거 잘하고 참아야 될 것은 잘 참아요. 그러나 만약에 상관이 부하를 다 죽이거나 일을 망칠 만큼 극도로 무능하다면 그거는 또 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 정도 되면 출세하지 않았겠냐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영혼 없는 관료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망고의 진리예요. 100가지 하면 뭐해? 그 결정적 한 가지를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출세를 못해요. 자, 이걸 떠나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출세하든 안 하든 평소에 부하들을 다스리고 아래쪽 사람들을 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어떤 사람이냐?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은 21세기형 리더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70년대형 리더에 가깝습니다. 당시는 뭐든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목표를 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시 상황인데 백성이 힘들다. 예산이 없다. 이러고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냐. 평소에는 그렇게 해도 전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옛날 이순신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부정도 안 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도 풍족하고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분량이 없어 병사가 굶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백성이 굶든지 누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리더라고 그래도. 근데 이럴 때 난중일기를 보면 선조가 교지를 내립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법대로 해라. 이순신 장군이 반대하죠. 말은 점잖게 하는데 결론이 이런 거야. 평소에 잘할 거지 왜 이 전쟁터에 난리냐.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지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잘해 주십시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말이 맞아요. 제가 역사를 봐서 아는데 전쟁 전에는 잘 안 해주고 전쟁 때는 갑자기 착한 척하고 전쟁 끝나니까 또 똑같이 굴어요. 이게 망고의 진리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옳은 말 하는데 저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찍히는 겁니다. 어쨌든 리더는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피와 땀을 뽑아내더라도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 냉정함이 전시라는 위기 속에서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낸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흔히 명랑해전이나 한산도 대첩을 이끈 수군 제독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장군이 처음부터 조선 수군을 이끄는 사령관은 아니었습니다. 1586년에 함경도 여진족 관련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자 조정은 즉시 이순신을 두만강가의 요충인 조삼보 만호로 특채합니다. 이듬해인 1587년에 유명한 녹둔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안에 있던 하중도입니다. 지금은 육지하고 붙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형상 하중도가 여진족이 습격하기 좋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항상 무장하고 농민들도 무장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병력이 적은 거야. 밭에 나가서 일하려면 마을도 지키고 밭도 지켜야 되는데 둘 다 지킬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철에 한쪽만 지키니까 여진족이 이걸 알고 기습을 해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마을에 작은 요새에 있었는데 1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마을 요새는 지켜내요. 그러나 요새 안에 고립돼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가축이 약탈당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진족이 주민들과 가축을 납치해서 가니까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소수병력으로 추격하고 역습해서 절반 정도는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 녹둔도 사건은 자칫하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선조가 보고서를 읽더니 이건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알고 되게 유능한 사람이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자질을 알아봅니다. 이제 그렇다고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백의종군으로 기회를 주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진족의 기습으로 녹둔도 전투는 이순신 장군에게 백의종군이라는 뼈아픈 순간을 남겼지만 반대로 조선 조정의 선조에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알린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한 때가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입니다. 당시 조정은 일본의 침공을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죠. 상황은 급했죠. 그래서 전국에서 유능한 무장을 찾아서 빠르게 포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는 데는 선조의 판단도 있었지만 선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신하 유성룡이 뒤에 있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한양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집안끼리도 교류가 있던 가까운 사이였어요. 유성룡은 이순신의 인품과 능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선조에게 이순신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유성룡의 설득과 선조의 결단으로 이순신은 종 6품에서 정 3품으로 7단계 승진을 합니다. 그때 유성룡은 비변사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유성룡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순신과 유성룡은 서로 협력하여 외의 침략에 대비했던 것이죠. 유성룡을 훗날 선조의 명을 어긴 죄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다시 복귀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을 알아본 유성룡의 해안이 임진왜란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특이한 건 당시 조선 수군의 최대 함대는 경상우수형 함대였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경상우수사가 된 게 아니라 전라좌수사가 됐어요. 함선이 전라좌수형이 25척인데 경상우수형이 75척입니다. 전력이 전라좌수형의 무려 3배였습니다. 전쟁 전에 이 좀 고분고분하지 않은 장수들이 출세를 못하잖아요. 전쟁이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유능한 장수들이 우수형보다 좌수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이 삐뚤어진 우연이 조선을 구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뚜렷한 대응은 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죠. 곧 있을지 모를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한옥선 건조도 독려하고 병사훈련을 실전처럼 강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여간 적당히 하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전라좌수형의 판옥선 중에는 물 새는 데가 하나도 없다. 본인 스스로 한 말입니다. 전쟁 발발 하루 전에는 거북선에서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딱 전날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를 기습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은 7년이란 긴 전쟁이라서 전체 흐름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구여행전 곽지어 편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편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자마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군은 동래성을 시작으로 양산, 밀양, 경주를 차례로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북상합니다. 그래서 상륙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이 함락되죠.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왕은 북쪽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조선이 이 전쟁을 버틸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 못하던 때 남쪽 바다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반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의 주요 해전 경로 및 격전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투와 해상 전술이 빛났던 주요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은 일본 수군의 총공세로 시작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기니까 일본 수군이 최대 전력을 집중해서 한판 승부를 하자 하고 온 거죠. 선조 2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조선 수군이 2번 출동합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주축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지에서 일본 함대를 상대로 연전연승하죠. 이때 일본 함대는 그냥 일방적으로 토벌당하는 수준이었어요. 일본 해안 거점이 조선 수군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에요. 이순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흔든 유일한 조선 장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급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육군의 진격까지 저지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용인의 주둔 중이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해안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6월 14일에 일본 수군이 구키 요시타카를 중심으로 부산포에 집결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여러 장수들의 연합함대였습니다. 수군들이 대체로 이게 해적 출신이거든요. 그 일본의 해적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다리에다 초소 세우고 삥 뜯는 수준이라 그러다 보니 정교전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배들이 작은 돌격선 이런 거 위주죠. 그 다음에 조선은 조선 건국할 때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건 바다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면전을 대비해서 수군을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7월 7일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공을 탐내서 자기 함대만 이끌고 거제도로 단독 출격합니다. 와키자카가 단독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일단 본인이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고 일본군은 싸울 때 누가 먼저 쐈냐, 누가 먼저 뭐 이렇게 앞에서 돌격했냐 이런 거 집안에 적어놓고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키자카가 앞에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 수군은 이에 대응해서 전라 우수사 2억기, 경상 우수사 원균 등 총 55척을 모아서 노량에서 합세하게 됩니다. 일본군 전선이 73척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은 우연히 마주친 일본선 2척을 대여섯 척의 판옥선을 보내서 추격하게 합니다. 그러자 정박해 있던 일본선들이 이걸 보고 즉시 출동하죠. 와키자카를 비롯한 함대 전체가 공세로 나옵니다. 추격하던 판옥선은 즉시 선수를 돌려 퇴각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망설임 없이 좁은 견대량을 통과해서 넓은 해역까지 쫓아 나옵니다. 한산도 대첩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만 사이에 있는 길이 약 4km, 폭이 넓은 곳도 600m를 넘지 않는 좁고 암초가 많은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싸우면 판옥선이 운신하고 전투를 벌이기가 어렵죠. 반면에 한산도 앞바다는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사방에 트여서 외양으로 나가기 좋은 거점입니다. 그래서 조선 군대가 넓은 곳에 반원형으로 포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좁은 곳에 있었 함대는 밖으로 붓젤살처럼 퍼져 나오게 되는데 조선군이 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훨씬 많은 병력을 집중할 수가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내선, 짧은 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선 함대는 2척의 거북선과 같은 대형 전함을 중앙에 경량 전함을 양익에 배치하여 하객진을 펼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하객진 안의 하객진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하계 날개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전술 유닛 단위로 협공을 이루는 복합 구조입니다. 바다에서 배들이 완벽하게 이게 무슨 하계 날개로 쭉 간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닛 단위가 중요한데, 이 유닛 단위의 본질은 접전 지역에서 적 배들과 아군 배 몇 척이 만났을 때 좌우에서 협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원래 돌격이에요. 와서 배에다 배를 붙이고 타고 오릅니다. 조선군은 사격이죠. 그러니까 요 접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조선군이 또 하객진으로 벌리면서 저걸 십자화망에 넣는 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북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 앞에 있는 함대를 격파하면 적의 함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적을 분산시키고 또 에워싸고, 이런 식으로 하나 포위해서 섬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섹터에서 섬멸하고 잘게 쪼개서 무너뜨린다. 이게 전술의 기본인데 바다에서 이걸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냈던 게 조선수군의 능력이었죠. 전투의 결과는 어떠냐? 조선군은 판옥선은 단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고 3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일본은 59척을 상실했어요. 47척이 침몰하고 12척을 납포합니다. 약 4,000명이 정사했고 주요 장수 중 한 명이었던 마나베 사와노조도 활복했습니다. 와키자카도 어느 무인도에 상륙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탈출합니다. 일본의 적장이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처부의 뜻밖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적장 이순신을 인정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한산대첩 승리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이순신을 바다에서 만나지 마라. 만난다면 피하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저히 바다에서는 이순신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제 지구전으로 가기로 해서 수비로 돌라는 거죠. 이러다가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다시 격전이 시작됩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근무하던 5년 동안 왜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전함을 90척이나 더 만들었고 훈련에도 힘썼죠. 그러나 정유재란 직전에 왜군의 거짓 첩보를 믿은 선조가 무모한 출전 명령을 내렸고,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명을 어겼기에 사형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7순이 넘은 정탁이라는 신하의 상소가 선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순신은 겨우 사형의 위기를 면하고 옥에 갇힌 지 28일 만에 풀려나 백의 종군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탁이 이순신을 구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이순신의 위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라이벌은 너무 싱거워. 왜냐면 다 누군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있어서 이수인 장군이 더 빛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순신의 라이벌이자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조선 수군을 이끈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오늘의 더 라이벌,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 장수죠. 무모한 지위로 7천량 전투에서 대패했고, 이 패전으로 조선수군이 사실상 괴멸되어 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견제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동시에 선조가 비호해서 이순신 권율과 함께 임진왜란 때 3대 선무 1등 공신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원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원균 그러면 그냥 대책 불가 악당. 그러다 보니까 또 원균도 불쌍하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원균 변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원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은 1540년생으로 이순신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안만 놓고 보면 원균 쪽이 무장가로서는 훨씬 유서 깊은 명문 무장가입니다. 27살인 1567년에 무과에서 5위로 급제했습니다. 1583년에는 벌써 종삼품 부사를 지냈고 품계는 정삼품 통정대부 당상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순신은 당시에 좌천당에서 함경도 절제사의 군관으로 있다가 연말에야 훈련원 정칠품 참군으로 복귀합니다. 이순신은 난종일기에서 원균을 원흉이라고 표현합니다. 흉악한 원간업 이런 뜻이죠. 학자들도 두 사람의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온갖 추측을 합니다. 애초에 전라좌수사로 이순신이 임명되기 전에 그 자리에 먼저 발령받았던 사람이 원균입니다. 그런데 대관들이 반대를 합니다. 무능하고 성격이 거칠다. 그래서 이순신으로 교체하게 돼요. 이때부터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또 안 좋게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균에 대한 평가는 내내 변하지 않는데 거칠다, 무모하다, 야전지휘관시키면 큰일 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자체가 뭐든지 하면 된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발발 2달 전에 원균이 갑자기 전략적으로 10배는 중요한 경상우수사로 임명됩니다.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죠. 왜냐하면 왜군이 침공이 오면 전라좌수영은 일단 2번째 공격 목표예요. 첫 번째 공격 목표가 경상우수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조 책임도 있어요. 선조는 삼국지 팬이었는데 좀 무모하지만 용맹한 장수 좋아해요. 장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장비는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닥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원균하고 차이예요. 근데 선조가 이 장비하고 원균의 차이를 구별을 못했던 것 같고 전쟁이 벌어지고 지지부진하니까 자꾸 장비만 찾아요. 나중에 보면 이순신도 원균도 선조가 직접 발탁한 인물인데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게 아주 정확했던 게 나중에 칠천량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누가 그랬어? 원균은 돌격장으로만 쓰든가. 특히 큰 지휘를 할 때는 큰일 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작전회의 하면 전에 우리 괴링, 약간 괴링 같아요. 정리하자면 원균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스타일이고 이순신 장군은 전황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죠. 임진왜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이순신이 1593년 8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그리고 1597년까지 연합함대를 지휘하면서 군정과 민정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장기 재직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이건 사실 선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왕이 다 그래요. 그 걱정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육군과 수군 모두 공격보다 방어에 집중하게 되죠. 당시 전투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선조는 이것도 이제 불만으로 여깁니다. 당시 이제 선조가 요구한 2가지가 외성, 육상기지 하나를 함락하든가 아니면 부산을 함락하면은 일본의 보급로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부산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선조가 장비 원균을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유재란 직전에 왜군의 거짓 첩보가 들어옵니다. 고니시가 가토의 조선 상륙 날짜를 알려주면서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공격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고니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가토가 계속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조선에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고니시입니다. 고니시는 어차피 자기가 호남으로 올 거였기 때문에
가토를 핑계 삼아서 이순신 함대를 전멸시키면 그 다음은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를 노렸던 거죠. 그러나 어떻든 이순신 장군이 출전을 안 했는데 가토가 건너긴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정유재란이 벌어지게 되니까 선조는 노발대발하고 신하들 반대로 갈아치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원균을 후임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랬더니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몰살시킵니다. 약 160척. 그러니까 이게 한산대첩에 조선 함대가 55척이었는데 이때가 160척이면 엄청난 거예요. 오히려 일본을 압도할 만한 전력이었는데 130척 이상이 격파되거나 침몰합니다. 사망자는 1000명에서 20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사망자 수는 모릅니다. 조선 수군 주력 함대가 거의 전멸해버리면서 해상이 뚫려버립니다. 원균 본인은 배를 버리고 상륙했다가 왜군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뭐 그런 증언이 있긴 한데 100%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선조는 자신을 호위한 문관 측근들에게는 후했지만 전쟁을 직접 치른 무장들에게는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이순신 장군이야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등 공신으로 추정하긴 하죠. 근데 또 돌아가셨으니 뭐 이때는 인심 써도 되지. 그러나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공적을 무시하거나 포상을 극도로 제한해버립니다. 더 황당한 거는 칠천량 패전의 책임자인 원균도 선무공신 1등에 포함됩니다. 이거 원래 안 넣어줬는데 선조가 우겨서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치적 이유죠. 자기가 정유재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원균의 공적을 과장했던 결과라고 보입니다. 결국 선무 1등 공신은 이순신, 원균, 권율 단 3명뿐인데 이렇게 우기면서 무장들을 포상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전쟁 끝났잖아.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무장들을 안 키워줍니다. 이순신은 원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칠천량의 패배로 조선 수군이 괴멸되던 날에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원균은 무장으로서 기본 자세가 부족하고 성급하며 위기의 순간에 냉철함을 잃는 사람이라 생각했소. 부하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전술적 판단에서도 많이 미흡했소. 칠천량에서 수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거의 괴멸된 것은 나라의 큰 불행이며 백성들의 삶에도 막대한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소.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남은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서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지. 이거는 딴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만한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업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전투를 지휘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직접 칼싸움까지 하십니다. 뭐 그거는 맞고 틀리고 하지만 사실 이순신은 무기 전략가였죠. 해전에서 조선군의 결정적 무기는 대포입니다. 대포는 장군전이나 쇠탄, 돌탄 같은 것을 날려서 적선을 파괴하는 방법과 산탄으로 병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군전과 산탄 모두 사용했지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은 산탄입니다. 이것은 18세기까지 서양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배가 아니라 병사를 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전에는 이 병사를 노리는 무기가 없었는데 명종 때 왜구가 조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대포가 없지는 않았는데 일본군 배 자체가 대포를 실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총을 위주로 했는데 다만 조총도 구경이 큰 거는 거의 바추카포 같은 것도 있고 조선 조정에서는 조총은 못 만들었지만 산탄의 가능성에 주목했죠. 그래서 중국인 기술자까지 찾아가면서 산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탄, 특히 산탄의 위력은 많이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통력이에요. 속도.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운동 에너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군이 쓰는 것도 병사들에게는 꽤 위협적이긴 했는데 문제는 날아가는 탄수가 다르니까 훨씬 유리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이 산탄 개발에 개입했던 건 아니지만 이 산탄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배에서 대포를 배치하고 어떤 포탄을 사용하느냐는 지휘관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난중일기나 장계에 보이는 전투 기록을 보면
이 산탄을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포로로 붙잡혔던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공격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적군의 피해라든가 손실을 검토해서 산탄의 효과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칠전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마치고 다시 통제사로 복귀하게 되지만 남은 배는 겨우 13척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조는 수군을 포기하고 병력을 모두 육지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단 이게 명령은 아니었고 이런 방안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라며 단호히 맞서게 되죠. 올릴 때만 해도 12척이었는데 해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한 척이 더 생겨서 13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2척이나 13척이나 없는 것보다 낫다. 이제 그 13척의 배로 만든 기적 명랑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병력은 조선군이 판옥선 13척, 협선 32척이었는데 이 전투는 판옥선 위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함이었던 아다케와 구축함급인 세키부네 등 참선이 133척, 기타 소형선 약 2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입니다. 적장 도도 다카토라의 눈에 판옥선들이 보입니다. 7천량에서 놓친 조선 함대의 전선들이었죠. 겨우 13척의 판옥선이 버티고 있는 바다는 견내량만큼이나 좁았습니다. 다만 아마도 함대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상했을 겁니다. 중앙에 이순신이 타고 있는 대장선만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죠. 도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순신이 여기서 죽을 작정이구나. 일본군은 그렇잖아. 되게 이제 끝날 때쯤은 내가 앞장서서 돌격하고 가겠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선 수군은 당초 일본 전함을 55척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30여 척의 적선이 참전합니다. 이를 보면서 장수들과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이순신 장군의 배를 제외한 나머지 전함들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틈타서 130여 척의 일본 전투함들이 몇 겹으로 빽빽하게 횡대를 이루며 명랑으로 진입합니다. 10대 1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면 좌우 측면에서 처음 공격하는 배는 조선군의 화포와 화살의 피해를 좀 입겠지만 좌우로 서너 척씩 달라붙는다면 어떤 맹장이 지휘하는 배라도 일본군의 승선을 막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외선이 덮치면 조선군이 십자화방에 가둬야 되는데 이때는 가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후위의 판옥선들이 다가오기 전에 일본 전함들이 자리를 잡으며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격해 가던 배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순신은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며 모든 총통을 일제히 발사하죠. 옛날 전투는 기세예요. 일본군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수가 압도적이니까 다시 일본으로 승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대장선 병사들과 이순신 장군은 죽을 위기 속에서 40분을 버팁니다. 이때 한 두 척의 아군이라도 다가와서 십자화방을 깔아줘야 돼요. 그런데 조선 전선들은 한 1마장 정도 떨어져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위치를 사수하며 초요기를 올립니다. 이게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중군장 김웅함, 거제현령 앙희 등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배가 적진에 돌입하고 안희는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앞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희 쪽으로 적군이 몰려들어서 적의 화력이 집중되죠.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또 이 기회를 노리고 자신이 옆으로 가서 십자화망에 공격을 가해줍니다. 결국 다른 배들도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적선 3척을 침몰시키게 됩니다. 130척인데 3척이 이게 좁아가지고 한꺼번에 20척, 30척이 올 수도 없고 을들목이라는 게 뭐가 무섭냐면 거기서 해전이 여러 번 벌어지는데 물을 모르는 애들은 가다가 저쪽으로 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다가 흩어져서 딴 데로 간 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다가 그냥 부딪히거나 좌초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몇 척만 격파해도 10여 척 이상을 격파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배 안에 있던 항해로 준사라는 사람이 적장 마다시를 지목하자 이순신은 그 시신을 끌어올려서 토막냈다고 합니다. 전쟁이잖아.
이걸 보고 조선 수군은 사기가 급상승하고 일본군은 사기가 급락합니다. 정오 무렵에 조류가 완전히 바뀌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역조로 인해서 일본 수군은 좁은 해협에서 도저히 전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들끼리 이제 부딪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닷속에 무슨 쇠사슬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도 다 아니라고 그래요. 전투 중에 이걸 어떻게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조선 수군은 10여 척의 배로 일본군 330척을 추격하는 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세지니까 이제 아예 앞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결국 오후 5시에서 7시경에 조류가 느려지고 바람이 일본군 쪽으로 불자 일본군 잔존 함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대승을 하고 왜군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서해 진출과 수륙 병진 계획이 좌절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조선이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전투가 되었습니다. 명량해전의 대승 후에도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었죠. 당시 일본군은 이순신의 본가가 있던 아산을 습격해서 초토화하고 셋째 아들 이명까지 죽게 됩니다. 반년 사이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고 막내 아들까지 살해당하자 이순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난정 일기에는 소화불량, 토사광란, 코피 증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섭정을 맡은 5대 장수는 조선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고이 보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순천성에 고립된 고니시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명나라 장수였던 유정에게 뇌물을 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수군 제독이었던 신리는 구원을 요청하는 외선이 봉쇄망을 빠져나가는 걸 일부러 눈감아 주었습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순신은 단 한 명의 왜적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적이 침략해 왔을 때 고이 보내주면 안 되는 게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줘야 다시 올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후퇴했어. 그때 이렇게 쓰니까 다시 오자. 준비 더해서 잘 오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는 돌아가는 적을 고이 보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옛날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퇴각하는 일본군과의 전투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 역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일 것이요. 하지만 이대로 왜군을 놓아준다면 언젠가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했기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과 나라가 다시 침략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소. 그래서 병들고 상한 몸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갔지. 전선 위에서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소. 내 죽음이 조선의 승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장수로서 더 바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소. 1598년 11월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해협에서 퇴각 중인 일본 수군을 포착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조선 수군은 어둠과 지형을 이용해서 일본 수군을 효과적으로 포위하며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본군은 협공을 당해서 배가 격침되고 진영이 무너집니다. 명나라 수군도 협력해서 포격을 가하며 일본 수군의 퇴로를 차단했죠. 결국 노량해전에서 외선 500척 중 400척 이상이 깨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순국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은 죽어가면서도 싸움이 급하니 죽었단 말을 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자 외란을 끝낸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투를 비극으로 기억하지만 노량해전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 책임감과 사명감에 귀감이 된 전투입니다. 노량해전, 그 속에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지킨 이순신 장군과 조선군의 군인 정신과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일본 수군의 해상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등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조선 해역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던 만큼 이순신의 활약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절도사로 부임했을 때 조선 수군의 병력 동원 체제나 훈련 체제, 군수 체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이순신 함대의 구성원을 보면 노비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훌륭한 병사로 조련해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보여줬던 철저한 군인 정신,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줬던 침착함과 전술적 판단력, 반드시 유리한 상황에서 적을 격파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지휘관에게서 가장 귀감이 될 모습입니다. 난종일기를 통한 역사 기록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신의 고뇌와 전투 관용을 솔직히 기록한 난종일기는 전쟁사뿐 아니라 리더십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은 이제 기록들이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옛날 기록을 읽을 때는 그때 상황을 알고 이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체벌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이순신 장군이 구타왕이다 막 이런 소리예요. 당시의 기록을 봐도 이순신 장군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런 것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구타를 안 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병사를 아끼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 병사를 희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장수가 진짜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이거는 전략적 머리도 뛰어나야 되지만 끊임없이 자기 전술을 복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고요. 어떤 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뭐 일부러 갑옷을 벗고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아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부하들 전투 중에 자살을 해요. 말이 돼요 그게? 이순신 장군은 그 반대였어요. 7년 전쟁 끝에 이제 우리 병사들도 집으로 가야 돼요. 사실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투 중에서 노량해전이 최대 격전이었고 희생자도 제일 많이 났습니다. 너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 이게 정말 훌륭한 결단이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진정한 사명감, 군인정신과 뭔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영웅전은 더 재미있는 영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까방권이 없는 위인이라는 평가가 대세일 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전장사 보면은 이런저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막 지휘관을 욕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지. 소설책 읽듯이 읽고 이순신 장군이 이러네 한 얘기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이거는 무슨 위대한 성인이니까 흠집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